감사합니다. KDI 국제정책대학원의 최창룡입니다. 먼저 오늘 이 소중한 자리인데 특히 4.17 남북 작년 정상회담 이후에 또 두 번에 걸친 북미회담의 기대 수준이 상당히 높았었는데 생각보다 결과가 그렇게 썩 나오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연합 인포맥스에서 또 다른 기회를 모색하는 이런 깊은 자리를 중단하지 않고 개최한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제가 발표를 요청받은 주제는 체제전환국의 발전 경험에 비춰본 이른바 북한의 향후 예상되는 경제발전 모델입니다. 아시다시피 체제전환이 이제 89년 그다음에 90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는데요. 한 30여 년 이제 거의 되다 보니까 과연 체제전환이라는 용어를 지금도 써야 되는 건지부터 과연 체제전환의 국가가 뭐냐라는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KDI에서 작년 재작년에 또 올해 수행했던 체제전환국의 경제 성장에 미쳤던 요인들을 실증 분석을 좀 했습니다. 한 30여 년.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간단히 공유를 하고 또 오늘 이 자리가 학술 본격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토론하는 학술 전문 토론회가 아니기 때문에 간단히 앞에 부분을 여러분께 소개하고 보다 본격적인 부분은 북한 경제 발전 관련된 논의를 여러분과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마침 제가 발표하기 전에 우리 차장님께 오늘 오시는 분들의 어떤 분들이 주로 오늘 오실 건지 여쭤봤거든요. 그랬더니 역시 북한에 대한 경협, 그다음에 실제 투자에 관심 있고 또 어느 섹터에 진출하는 게 현재 상황 또 향후 바람직할까 그런 데 대한 궁금증이 많이 있는 분들이 오신 걸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체제전환 관련된 부분들은 제가 가능한 한 간략하게 여러분께 소개를 하고 북한 관련된 특히 경협 관련된 부분들을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KDI에 오기 전에 이제 세계은행에서 근무를 하면서 국제개발협력 관련된 일을 했었고 KDI 와서 여러분들 아마 아시겠지만 지식공유 사업 KSP 사업이 있습니다. KSP 사업을 KDI 국제협력센터에서 관리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다시 이제 저희 대학원에 복귀를 해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몇 가지 주제에 대해서 특히 북한 경제협력 그다음에 투자와 관련된 어떤 과제들 여러분과 함께 생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문제 관련된 거 있고 그다음에 체제전환 경제 성장을 설명하는 몇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구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간략히 공유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EBRD에서 특히 소위 체제전환국의 발전 유형을 세 개 유형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특성이 있긴 있지만 대체적인 경향은 한번 비교해 볼 수 있는 그런 유형이 있겠고 결론 및 오늘의 주요 핵심 주제로서 과연 북한 경제 발전의 경로 그다음에 예상되는 모델은 어떤 것인지 간략히 제 생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모두에 방금 말씀드렸듯이 체제전환 자체에 대한 지금 논의도 이제 많이 있었고 또 연구도 엄청난 연구들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제전환이라 하면 소위 새로운 계획경제 그다음에 권위주의 또는 독재 정치 체제에서 새로운 정치, 경제, 사회로 이행하는 걸 이제 의미하는데 이 체제전환 관련해서 제가 2016년에 헝가리,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4개 국가를 이른바 비셰그라드 4개국이라고 합니다. 헝가리에 있는데 2016년에 KSP 사업을 이제 확장을 하려고 헝가리를 방문하고 4개국을 제가 이제 방문했는데 그때 헝가리의 외무 차관보께서 굉장히 흥미로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KSP 사업의 목표가 크게 세 가지인데요. 하나는 한국 발전경 공유, 두 번째는 우리 파트너 국가에 대한 정책 자문, 세 번째 북한 경제 협력에 대비한 지식 축적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께 얘기를 했더니 본인들은 트랜지션 컨트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했더니 우리는 리턴 투 캐피탈리즘
이미 100여 년 전에 증권과 산업화된 국가였고 자본주의 시장이 있었던 나라였기 때문에 잠깐 그 소련 연방 또 러시아의 지배를 받아서 사회주의 국가, 사회주의 경제를 채택할지 트랜지션 A에서 B로 가는 건데 우리는 다시 A로 가는 거기 때문에 리턴 투 마켓 이코노미, 그래서 트랜지션 얘기를 쓰지 말라 웃으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방문 목적을 설명을 드렸더니 반드시 협업을 정책 자문 협력 사업을 해야 된다, 본인들 국가들하고.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예컨대 체제 전환 과정에서 본인들이 겪었던 시행착오를 남북 간 통합 내지 통일 과정에서 하지 말아야 될 이른바 나투두 리스트를 100페이지를 넘게 써주실 때 했다는 겁니다. 예컨대 민영화, 국가의 재부를 자본의 부족으로 인해서 깊은 고민 없이 민영화했던 데 대한 독일이나 다른 유럽 국가들의 남겼던 민영화의 문제. 두 번째, 노동시장, 급격한 노동시장 변화에 따른 부작용. 세 번째, 펜션 등 사회정책. 3대 주제에 대해서 100페이지 이상 포함한 이른바 북한에 대한 우리 여러분 정부가, 남한 정부가 또는 KDI 비롯한 등등의 연구기관들이 북한과 관련된 정책 자문을 하건 협력 사업을 하건 프로젝트 경협을 하건 매우 중요한 지침들을 공유할 수 있겠다. 그래서 역시 실전에 계셨던 분들이 체험했던 이른바 우리는 장밋빛 전망을 갖고 있는데 그분들은 나투두 리스트를 작성을 해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그분들의 어떤 소위 이른바 여전히 체제 전환과 변화를 겪은 당사국들에 대한 교훈들은 현재도 진행 중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연구 방법론에 대해서는 제가 간략히 생각하는데 주로 이제 깊이 들여다봤던 부분들은 이른바 경제 성장을 설명하는 모델들이 주로 생산 요소 중심의 그런 접근이었죠. 그런데 제가 주목했던 부분들은 거버넌스, 제도 개혁, 그다음에 친시장 정책 도입 및 적용, 그다음에 체전환 과정에서 겪게 된 사회 문제, 특히 소득 불평등이 경제 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시계열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말씀드릴 테고, 그다음에 말씀드렸던 체제 전환 3개 유형이 있는데 요소, 효율, 혁신형으로 구분되는데 지금 북한도 나름 국가로서 경제 발전에 대한 지금 전략도 있고 계획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한이 상정하고 있는 이른바 경제 발전 모델은 다양한 논의들이 나오고 있는데 베트남 모델도 있고 여러 가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체제 전환국들이 경험했던 발전 모델에 비추어서 북한의 향후 경제 발전 모델은 대략 어떤 것들을 지향을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실천 가능한 건지에 대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델들은 불편한 분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 우리 김석진 박사님하고 문성민 부국장께서 거시 경제와 또 마이크로 측면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고 저부터도 오늘 매우 좋은 인사이트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복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저는 그런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특히 북한의 경제 발전 정책에 대한 집행 역량, 국가 관리 역량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자료 출처들은 월드뱅크를 비롯해서 제가 활용을 했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국가를 35개 국가를 했는데 체제 전환은 학자마다 또 연구자마다 나라 개수부터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40여 개가 넘고 어떤 분들은 30여 개 국가인데 제가 이제 35개 국가를 했는데요. 지금 우리 정부에서 또 기재부와 KDI를 비롯한 기관에서 소위 말하는 지식 공유 사업 및 경제 협력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국가들은 대략 19개 국가입니다. 그래서 이 국가들을 집중적으로 또 분석을 했습니다. 왼쪽 이 테이블을 보시면 왼쪽은 소득 수준을 나타내는 거고 오른쪽은 거버넌스 지표인데요. 거버넌스 지표는 월드뱅크에서 이제 해마다 거버넌스 인덱스를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5에서 2.5 6개 분야에 대해서 하는데 북한은 예상하신 바와 같이 가장 하향된 위치에 있고 두 가지 변수 모두. 그다음 우리 대한민국은 예상하시는 대로 가장 상위 그룹에 있습니다. 그래서 두 체제
또는 두 뭐 국가라고 하겠죠. 간에 이 간극을 괴리를 소위 말하는 경제 협력을 통해서 어떻게 줄일 거냐. 북한을 뭐 우리가 내려올 수는 없죠. 북한을 어떻게 끌어올릴 거냐. 제도적 측면과 소득 모두. 이게 이제 우리가 당면한 과제라고 하겠습니다. 참고로 소득 1인당 소득이 도대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논란이 많은데 월드뱅크가 뭐 다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4개 기관으로 구성된 월드뱅크 그룹인데요. 우리가 이제 가장 많이 알고 있는 IBRD 부흥은행이라 그러고 아이다라고 합니다. 국제개발협회. 그다음에 미가라고 투자 리스크가 높기 때문에 보증을 해주는 일종의 보험 역할인데 미가가 있고, 그다음에 PPP를 활용한 IFC가 있는데 4개 기관이 이제 합쳐서 소위 말하는 월드뱅크 그룹이라 그러는데 이 소득 추정이 왜 중요하냐면 차관의 조건이 매우 다릅니다. IBRD는 이른바 중저소득 국가 때문에 이자율이 다르죠. 꽤 높고 상대적으로. 아이다에 속하면 저소득 국가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알기로 1130불 됩니다. 그래서 북한의 소득을 1130불로 넘게 추정을 하면 IBRD로 가서 차관 조건이 매우 달라집니다. 이자를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소위. 그다음에 그 이하로 되면 무상 차관 30여 년 동안 이자율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득 추정이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는 경제적인 문제이면서 또 정치적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이제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북한이 1,100불 기준 해마다 이제 바뀌는데 아이다 기준이 저소득 기준이. 근데 북한은 뭐 대략 1,000불 중으로 파악을 하면 아이다로 아마 분리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초기 단계에서는 IBRD에 가서 차관 조건을 엄격하게 또 이자를 부과하는 것보다는 아이다로 분류해서 하는 게 바람직할 수도 있다 말씀 참고로 드립니다. 그다음에 몇 가지 이제 최저연한 지표들이 있는데요. 크게 뭐 당연히 이제 1인당 GDP 성장률입니다. 있고 추이가 있고 지니 계수, 불평등 계수가 있고 거버넌스인데 크게 4개 변수를 이제 추이를 보면 제가 좌측 상향에 있는 성장률을 일부러 빨간 했던 이유는 최저전환국 초기에 보시면은 이른바 트랜지션 리세션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초기 전환에 불가피한 침체기가 있죠. 왜냐하면 정치적 그다음 불안정, 그다음에 경제 체제 변화, 그다음 사회 불안 등등이 있기 때문에 최저전환은 불가피하다. 최저전환에 따른 침체기는 불가피하다. 근데 보시면 2008년에 나름 완만한 성장세를 유지를 하다가 2008년 우리 금융위기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최저전환국 역시 평균적으로 또 하향 곡선을 그리게 됩니다. 이 의미는 단순히 넘버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대략 15년, 20년 기간 동안 나름 이 소위 말하는 최저전환 국가들이 국제 경제에 이제 편입이 됐다는 얘기죠. 별개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그래서 숫자에 주목하시기보다는 흐름을 이렇게 보시면 나름 완만하지만 상승세를 유지하다가 국제 경제에 상당한 정도로 편입이 됐다는 걸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동시에 함께 하향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하향은 최저전환 특성에 기반한 침체였고 후반부에는 국제 경제와 동반된 침체를 의미합니다. 나름 뭐 GDP 추이는 완만한 성장이고 지니 계수가 이제 국가마다 좀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표를 뭐 자세한 숫자를 계수는 중요하지 않고 여러분 보시다시피 말씀드린 사회통합하고 거버넌스 제도 부분을 보시면 사회통합이 10년씩 이제 제가 나눠서 분석을 했는데 첫 10년에는 소위 말하는 사회 불평등, 그다음에 지니 계수 값이 마이너스긴 하지만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해석하자면 초기 성장 단계에서 소득 불평등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물론 문제지만 상대적으로 제도 여건, 거버넌스 관련해서는 꾸준히 정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나 중요도는 또 떨어집니다. 그래서 초기 10년에 만약에 북한의 어떤 변화가 있을 때 초기 조건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 초기 약간의 침체를 감수하면서 다소 사회 평등과 소득 불평등을 희생하더라도
제도 개혁을 통한 안정적인 시장 제도 확보에 우선할 필요가 있고, 그게 안정화된 약 그 10년 이후부터는 사회 문제를 예측을 해야 된다. 소득 불균형, 지역 불균형, 산업 간 불균형 등등의 문제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역할은 이러한 많은 국가들의 사례가 30년에 축적된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향후 우리 정부도 물론이고 국제사회가 예상되는 초기 침체를 어떻게 완화시킬 것인지, 그다음에 안정적 제도 기반 구축을 어떻게 할 것인지, 특정 시점 이후에 예측이 가능한 소득 불균형, 그다음에 사회 문제 등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몇 가지 이제 문제들이 포착이 되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은 예상하다시피 정치 안정, 그다음에 내전이 없어야 하고, 특히 부패 문제 한 3개 정도 주목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렸던 그 내용의 이제 요약이고요. 하나는 이제 만족도하고 그 삶의 만족도, 최저전 이후에 도대체 그 국민들이 어느 정도 삶의 만족도를 느끼고 있는 건지, 대략 이제 삶의 만족도를 구성하는 요인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최저 전환이 그 삶의 만족도, 행복을 증진했는지 그 변수를 넣었더니 그렇게 썩 높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최저 전환국들이 그 최저 전환 이후에도 다른 유럽 유럽 국가들, 그다음에 북유럽 국가들에 비해서 그렇게 썩 삶의 만족도가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요즘 매우 중요한 언어죠. 사회적 자본, 소위 말하는 신뢰도 봤더니 그렇게 썩 아직은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요약하면은 제도의 중요성은 꾸준히 이때 그 중요도 자체는 약간 하향하는 반면에 특정 시점 이후에는 사회 문제의 발생이 예상이 되고, 그 삶의 만족도나 행복도, 그다음에 사회자본 신뢰 등은 생각보다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이 현재 많은 최저전환국의 현실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부분부터는 본격적으로 좀 북한 말씀을 드릴게요. EBRD에서 반드시 최저전환국이라기보다는 많은 저소득 개발 국가들을 분류를 하면 요소, 효율, 혁신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소형은 말 그대로 경제 성장을 위해서 일단 생산 요소들을 투입을 하는 겁니다. 그 국가들은 자원의 부족, 그다음에 자본의 부족이 만성적이기 때문에 일단 우리들이 흔히 얘기하는 노동 자본 등등을 빅푸시 많이 투자를 하는 게 우선이다. 그다음에 거시 경제가 불안하기 때문에 안정화 필요하고, 그다음에 그 국가 스스로 국가 개발 전략을 만들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정책 자문을 통해서 지원을 해주고, 그다음에 특징으로는 ODA에 의존한 경제죠. 그래서 국가들은 대략 캄보디아 등등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요거보다 조금 발전된 형태가 소위 효율형인데, 여기서 이들 국가의 특징은 자원이나 자본의 투입보다는 효율, 소위 말하는 인풋 아웃풋 대비 효율, 그다음에 BC 분석을 한다든가 이른바 경영 효율, 매니지먼트를 강조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정부 부문에서도 정부 실패를 극복할 수 있는 정부 효율, 여러 가지 이제, 그리고 특히 비공식 지하 경제를 양성한다든가, 그다음에 ODA보다는 FDI를 유치한다든가, 그래서 이제 요소형에서 효율형으로 전환을 하는 또 약간 발전 형태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지금 최근에 많이 논의되고 있는 베트남, 몽골 등등이 효율형에 속하고, 그 모두에 말씀드렸던 이른바 이제 비셰그라드 이런 나라들은 헝가리 전통적으로 기술이라든가 과학 기술에 저력이 있는 국가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국가들일 경우 이른바 혁신형입니다. 그래서 ICT 클러스터를 조성한다든가, 그다음에 자동차 산업을 육성을 한다든가, 그다음에 국가 경쟁력. 그래서 효율, 단순한 국가 내부의 효율보다는 사회 통합, 그다음에 국가 경쟁력 강화 등등을 주목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2년에 표지입니다. 55에 나왔던데 세월이 많이 지났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이런 발전 모델은 있었습니다. 최근에 우리 정부에서 얘기한 한반도 신경제지도, H라인, 그다음에 등등이 있고, 북한에서도 나름 이런 전략을 지금 세우고 있죠. 문제는 또 김정은도
소위 새전략 노선을 통해서 5개년 계획을 발표를 했고 경제 특구를 얘기를 했고 시장화 전략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함께 생각해 볼 문제는 대략 이 정도입니다. 과연 지금 북한 내부에서 시장이 활성화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시장의 확장력과 그 세력이 과연 국가 영역을 침투할 만큼 있는 건가? 아니면 여전히 국가의 통제에 있는 건가?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는 자본주의 역사를 보면 단순한 자본의 성장, 시장의 성장뿐만이 아니고 어떤 정치 세력화하게 됨으로써 정치 체제의 변화를 유인을 하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시장의 그런 확대뿐만이 아니고 보다 다른 측면에 그 함의가 있을 수 있다. 두 번째는 오늘 그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인데 과연 북한의 비핵화하고 북한 경제 발전은 경제 개발 그다음에 지원은 반드시 연동되어야 되는가? 과연 분리할 수는 없는 건가? 지금 우리는 분리를 매우 원하고 있죠. 그러나 국제사회나 특히 미국에서는 그건 불가능하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렇게 불가능한 것인가? 그다음에 세 번째는 북한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어떤 내부에서 네트워크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실제 역량이 갖추어져 있는 건지. 네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발전 계획도 있고 그러나 재원 방안이 없고 집행 역량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있지 못하죠. 단순한 둘 그 테이블 만들어 보면 발전 계획이 실현 가능하고 재원이 조달 가능한 경우는 매우 바람직한 그 경제 개발이 가능하겠죠. 그러나 역으로 실현 가능성도 부재, 조달 가능성도 없을 경우 그 몽상이 그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과연 북한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지금 여기에도 북한 투자나 경협에 관심이 많은 기업에서 오신 분들, 금융에 계신 분들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잠깐 북한이라는 그런 그 이미지를 접어두시고 여러분이 그 투자의 그 최고 책임자로서 저개발 그다음에 미지의 국가의 투자를 결정할 때 과연 어떤 기준으로 하실 건지 생각해보면 굉장히 쉬운 문제는 아니거든요. 과연 북한이 발전 계획, 국가 개발 계획에 대해서 실현 가능한 그 비전을 갖고 있는 건지 또는 그런 비전을 실천할 수 있는 재원이 있는 건지 매우 질문이 가능한 지점이죠. 그래서 한 세 가지 정도 도전 과제를 여러분께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려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베트남 하노이 방문 그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베트남 모델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많죠. 그러나 베트남 모델 그 이면에 있는 걸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이모이 이전에는 이렇게 혼란스러웠죠. 그러나 그 단순히 그 당이 지배하고 특정 그 권위주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발전 모델을 하고 있다만 주목할 게 아니고 베트남이 그동안 도이모 이후에 해왔던 여러 가지 조치들이 많습니다. 과연 북한은 그런 수용 역량과 집행 역량이 있는 건지 베트남 모델을 따라갈 수 있는 그렇게 쉽지 않을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그 국무부에서 이 그림과 이 그림은 이라크 관련해서 미국에서 소위 말하는 시나리오를 만든 바브 두어드가 그 인터뷰 많이 하는 전문 기자로 책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가져왔는데 이런 그 내부 요인들을 무시하고 내부 요인의 깊은 이해가 없이 발전 계획이나 경로를 외부인들이 외국인 시각에서 특정 또 국가 시각에서 그리게 되면 이런 박스 화살표만 그리게 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작동하지 않았죠. 보기에는 굉장히 화려한 그림들인데 실제 작동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북한의 경제 전략, 경제 협력을 생각할 때도 어떤 단계별 접근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실제 내부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고 있는지, 내부의 시장의 성장력은 어느 정도인지, 해외 자본과의 그런 그 지점은 어떤 지점인지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과제는 몽골 지금 정부 사례인데요. 뭐 단년 계획, 3년, 5년, 10년 장기 계획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들을 소개시키려고 한 게 아니고 국제사회에서 요구하는 이런 그 발전 계획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보기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 각 부처별 그다음에 산업 관련된 부처, 노동, 교육 등등 부처가 많은데 과연 우리들은 북한 정부를 움직이고 있는 그 부처 그다음에 그 부처를 움직이고 있는 관료들의 역량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는 건지 굉장히 그
우리가 장담하기 힘든 상황이거든요. 우리는 큰 그림에서 비전만 얘기할 뿐 실제 그걸 집행해내고 다양한 정책 간 충돌이 불가피할 텐데 그런 정책들을 실제 조정해내는 북한 내부의 정책 기제들을 우리들이 알고 있는 건지 깊은 숙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몽골 그림 보여드린 이유는 이런 식으로 해야 한다는 게 아니고 그들이 고민하는 게 바로 이런 지점입니다. 지금 해외 자본들이 부족하지가 않거든요. 국제금융기구, 월드뱅크, 세계은행을 비롯한 오히려 그보다 더 큰 민간 자본들이 엄청나게 있기 때문에 제 발표 이후에 우리 본부장님 이제 보다 깊이 말씀하실 텐데 자본의 문제보다는 그 유입된 자본을 부패하지 않고 보다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집행하느냐, 그게 사실은 숙제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는 이 그림을 북한으로 바꾸면 월드뱅크에서 만약에 개입을 하게 되면 몽골 캄보디아 표지를 바꿔서 그대로 북한에 적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실제 집행 역량일 수밖에 없다 말씀드리고 이런 그 그림으로 국가 개발이 되는 게 아니다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북한에 대한 경제 협력, 특히 그 국제금융기구가 지원을 시작하게 되면 여기 있는데 리스트가 있는데 제가 이 리스트를 보여드린 이유는 이게 다 이행 조건들입니다. 그래서 금융 지원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 통계의 공유, 그다음에 국제사회에 공유할 수 있는 내부 역량들에 대해서 쉽지 않을 난관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다. 이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표를 지금 만들었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대한 그 경제 협력과 진출이 이제 이루어진다면 짧게 정리하면 세 가지 형태가 가능할 것이다. 그래서 첫 번째는 어떤 프로젝트 단위. 근데 관광 산업을 예를 들면 관광지 개발은 이른바 프로젝트 개발형이고 관광 산업에 염두를 두고 관광 산업, 그다음에 지역 개발, 노동 정책, 서비스 산업 여러 가지 그다음 핀테크 등등 여러 가지 패키지 이전에 프로그램 지원이 가능할 것이고 그러나 관광지를 개발한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항구나 공항, 도로에서 접근성을 만들어야 되는데 인프라가 구축이 이제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 인프라 구축을 누가 할 것이냐, 정부가 할 거냐, 민간이 할 것이냐. 그래서 개발 협력 형태 관련해서는 단일 그 포인트의 프로젝트, 그다음 프로그램형 패키지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어떤 뭐 토론 시간도 있을 수 있고 또 우리 본부장님께서 보다 깊이 잠시 후에 발표를 해주실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발표 이대로 마치고요. 추가 뭐 질문 등이 있으면 Q&A 시간을 통해서 또 여러분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